역사의 무게는 어떤 맛일까? 만약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면 한재민은 그것이 경복궁의 가을 하늘 아래에서 마시는 차갑고 청명한 공기의 맛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캘리포니아의 건조한 햇살과는 다른 피부에 스미는 습기와 묵직한 시간이 응축된 공기. 재민은 광화문 앞 월대에 서서 저 멀리 근정전의 용마루를 바라보았다. 그의 낡은 스케치북에는 이미 그 장엄한 곡선이 여러 번 담겼지만 볼 때마다 새로운 경외감이 밀려왔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역사학도, 그를 정의하는 단어들은 늘 경계에 서 있었다. 그는 완전한 미국인도 완전한 한국인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곳 수백 년의 왕조가 숨쉬는 궁궐의 심장부에서 그는 비로소 뿌리의 일부가 되는 듯한 충만함을 느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최신형 스마트폰이 아닌 손때 묻은 역사서와 목탄 연필이었다. 그는 좋아요를 위한 사진이 아닌 자신의 영혼에 새길 풍경을 담고 있었다. 인파는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형형색색의 한복을 빌려 입은 젊은이들의 웃음소리, 연신 셔터를 눌러대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감탄사, 아이들의 징징거림이 뒤섞여 묘한 활기를 만들어냈다. 재미는 그 소란 속에서 고요를 찾으려 했으며 인적이 드문 향원정 쪽으로 발걸음을 옮다. 연못에 비친 육각형 정자의 그림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그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스케치북을 펼쳤다. 연필이 사각거리며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지워주는 것 같다. 그때였다. 묵직한 군맛발 소리가 그의 평화를 깨뜨렸다. 시선을 들자 붉은색 구군복에 깃털 달린 전리글을 쓴 수문장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다. 위압적인 체격, 칼날처럼 날카롭게 다듬어진 콧수염. 그는 관광객들의 소란을 경계하며 순찰 중인 듯했다. 재미는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하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저들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역사이자 이 나라의 자부심이었다. 존중은 당연한 것이었다. 수문장은 재민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어깨가 재민의 어깨를 강하게 툭 쳤다. 아! 재민은 몸이 휘청하며 하마터면 스케치북을 놓칠 뻔했다. 의도적인 충돌이라고 하기엔 애매했고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나 묵직했다. 재민이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수문장의 입가에서 경멸적인 소리가 새어나왔다. 쉿! 검은 머리 외국인들하고는 너무나 작아서 바람 소리에 묻힐 뻔한 혼잣말. 그러나 재민의 귀에는 천둥처럼 박혔다. 검은 머리 외국인. 그가 평생 들어온 그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꼬리표. 수문장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제 갈 길을 갔다. 그의 등 뒤에는 충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재민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것 같았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충만감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낯선 이물감만이 남았다. 그는 그저 수많은 관광객 중 하나일 뿐이었다.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성가신 이방인. 그 불쾌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맑은 물에 떨어진 먹물 한 방울처럼 재민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번져나갔다. 그는 애써 그림에 집중하려 했지만 연필 끝은 계속 엇나갔다. 향원정의 아름다운 곡선은 더 이상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조금 전 스쳐 지나간 수문장의 차가운 눈빛과 충종이라는 글자가 아른거렸다. 무엇에 대한 충성이란 말인가? 왕조는 사라진 지 오래다. 그렇다면 저들이 지키는 것은 왕이 아닌 이 땅의 역사와 정신일 터. 그 정신에 과연 타인을 향한 경멸이 포함될 수 있을까? 재미는 생각을 떨치려는 듯 스케치북을 덮었다. 마침 수문장 교대식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이 불쾌한 기억을 웅장한 의식의 장엄함으로 씻어내고 싶었다. 그는 다시 인파 속으로 섞여들어 광화문 앞으로 향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빽빽하게 모여 있었다. 재미는 사람들 어깨 너머로 간신히 자리를 잡았다. Ladies and gentlemen, the changing of the Royal Guard ceremony will now begin. 안내 방송과 함께 웅장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대한 광화문의 문이 열리고 오색찬란한 깃발을 앞세운 취타대의 연주와 함께 새로운 수문군들이 절도 있는 걸음으로 등장했다. 붉고 푸른 군복의 행렬, 햇빛에 반사되는 창과 칼. 관광객들은 일제히 탄성을 터뜨리며 카메라를 치켜들었다. 재민 역시 그 장엄함에 압도되어 잠시 불쾌감을 잊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보고 싶었던 책 속의 역사가 현실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교대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재민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수문장들의 얼굴로 향했다. 대부분의 수문장들은 굳건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조금 전 향원정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수문장이었다. 그는 교대하는 수문군의 대장인 듯 가장 앞에서 위험 있는 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명패에 수문장 박이신이라고 적혀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박 수문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한 곳에 꽂혔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한 가족이었다. 어린 아들이 신기한 듯 수문장에게 조금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찍으려 한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황급히 아이를 뒤로 끌어당겼지만 이미 늦었다. 박 수문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의식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직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위압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물러서시오. 경계선을 넘지 말란 말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경고 이상의 날카로운 짜증과 권위가 실려 있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sorry, sorry를 반복했다. 아이는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다.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그 가족에게 쏠렸다. 그들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뒷걸음질 쳤다. 그 모습은 너무나 가혹했다. 아이의 작은 호기심이었을 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조금 부드럽게 주의를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재민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박수문장의 행동은 명백히 도를 넘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권력을 이용해 약한 자에게 모욕을 주고 있었다. 향원정에서의 일은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몸에 밴 습관이자 신념의 발현이었다. 재민은 자신도 모르게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녹화 버튼을 눌렀다. 렌즈는 정확히 박이신 수문장을 향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불쾌감의 문제가 아니었다. 저 오만한 권력에 맞서 누군가는 기록해야만 했다. 재민의 손가락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스마트폰의 작은 렌즈를 통해 보이는 박수문장의 얼굴은 권위와 오만함으로 가득 차 보였다. 그는 방금 전의 소동이 만족스러웠다는 듯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렸다가 다시 굳은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 짧은 순간의 표정 변화를 재민의 카메라는 놓치지 않았다. 수문장 교대식은 계속되었다. 취타대의 연주는 여전히 웅장했고 숨은 군들의 동작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절도 있었다. 그러나 재민의 눈에는 더 이상 그 장엄함이 보이지 않았다. 화려한 제복과 엄숙한 의식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생각했다. 존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상호적인 것이어야 하지 않는가? 한쪽이 다른 쪽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 굴종일 뿐이다. 저 박수문장이 강요하는 것은 바로 굴종이었다. 의식이 끝나고 숨은 군들이 각자의 위치로 돌아갈 때 박수문장의 시선이 인파 속을 훑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을 향해 있는 스마트폰 렌즈를 발견한 듯 멈칫했다. 재민과 눈이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재민은 그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의 불꽃을 읽을 수 있었다. 박수문장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고개를 돌려 자신의 초소로 향했지만 재민은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발견했다. 재민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때문일까? A escultura de Luzia era sem dúvida o ponto focal da sala. As pessoas paravam, observavam, cochichavam. Alguns rostos mostravam admiração pura, outros uma curiosidade intrigada e uns poucos um leve desconforto, como se a peça fosse demasiado honesta. Luzia observava as reações, o coração a bater forte. De repente, pequeno alvoroço perto da entrada. Vasco Monteiro Tavares entrara, acompanhado por uma mulher loura e elegante que parecia ser a sua acompanhante da noite. Ele passeava o olhar pela sala com um ar de entediada superioridade, como um rei a inspecionar os domínios de um vassalo menor. Luzia sentiu arrepio. O que fazia ele ali? Tovarella apertou-lhe o braço discretamente. Não te preocupes com ele, miúda. A tua arte fala por si. Vasco parou em frente à mulher fênix. Inclinou a cabeça, sorriso trocista a pairar-lhe nos lábios. 아니, 그보단 어떤 종류의 결의에 가까웠다. 그는 이제 관찰자가 아니었다. 이 부당한 연극의 등장인물이 되어버렸다. 그는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박수문장이 서 있는 초소 근처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이 싸움을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초소 앞에 선 박수문장은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관광객들은 여전히 그의 주변에 몰려들어 사진을 찍기 바쁘다.
재민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박수문장은 서양인 관광객들이 가까이 다가와 사진을 찍을 때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 백인 여성이 그의 팔에 살짝 손을 대며 포즈를 취했을 때도 그는 못 본 척 눈을 감아주었다. 그러나 중국인으로 보이는 한 무리가 조금 큰 소리로 웃으며 다가오자 그의 눈빛은 다시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들고 있던 의장용 칼자루를 바닥에 쿵 소리가 나게 내리체크며 무언의 경고를 보냈다. 그 미세한 차별의 순간들을 재민은 놓치지 않고 다시 카메라에 담았다. 그때 한 노신사가 재민의 옆으로 다가와 섰다. 고급스러운 트위드 재킷에 중절모를 쓴 한눈에 봐도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노인이었다. 그는 재민의 스마트폰 화면을 슬쩍 보더니 나지막이 물었다. 젊은이, 무언가 흥미로운 것이라도 기록하고 있소? 재민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노신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경계심을 풀게 하는 힘이 있었다. 아, 그냥 교대식이 인상 깊어서요. 재민은 얼버무렸다.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문장 쪽을 바라보았다. 저 수문장, 박이신이라고 하오. 대대로 무관 집안 출신이지. 자부심이 대단한 친구야. 때로는 그 자부심이 도를 넘을 때가 문제지만. 노신사의 말은 의미심장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했다. 저는 이현우라고 하오. 이 근처 대학에서 우리 역사를 가르치고 있지. 가끔 이렇게 나와서 살아있는 역사가 어떻게 숨 쉬는지 보곤 한다오. 이현우 교수. 재민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미국에서 온 한재민이라고 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 그렇다면 젊은이의 눈에는 저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구먼. 이 교수는 다시 박수문장을 가리켰다. 바로 그때 박수문장이 초소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바로 재민이었다. 박수문장은 성큼성큼 재민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군화가 돌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리는 듯했다. 주변의 관광객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박수문장은 재민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의 큰 키가 재민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대는 니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무슨 일로 아까부터 나를 기웃거리며 무례를 범하고 있는가? 무례라는 단어에 힘이 실렸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재민에게로 향했다. 순식간에 그는 무례한 관광객이 되어버렸다. 재민은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다. 그러나 그는 피하지 않았다. 저는 그저 관광객일 뿐입니다. 수문장님의 위험 있는 모습을 담고 있었을 뿐입니다. 재민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의 한국어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정확하고 또렷했다. 위험? 그대의 눈에는 이것이 장난으로 보이는가? 신성한 궁궐을 지키는 수문장이 그대의 촬영 소품이라도 되는 줄 아는가? 박수문장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그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한 개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는 것. 저는 수문장님의 직무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위험 있는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재민의 말에 박수문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옆에 서 있던 이현우 교수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무슨 뜻인가? 수문장님의 존중에는 선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관대하고 어떤 이에게는 가혹하더군요. 제가 배운 역사 속 조선의 수문장은 왕과 백성을 지키는 자이지 백성을 가려가며 위협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재민의 말은 조용했지만 광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전국을 찔린 박수문장의 얼굴이 순간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설마 이런 어린 검은 머리 외국인에게서 이런 반격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내 이놈! 결국 그의 입에서 이성이 마비된 고함이 터져나왔다. 네가 역사를 뭘 안다고 짓거리는 것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수문장을 능멸해? 여봐라! 이 무엄한 녀석을 당장 잡아들여라. 그의 호령에 근처에 있던 다른 수문군들이 재민을 둘러쌌다. 그 중에는 아까 박수문장 옆에 서 있던 젊은 신참 수문군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편함이 역력했다. 관광객들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다. 상황은 순식간에 재민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제복을 입은 자들의 권위는 막강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는 범죄자일 뿐이었다. 재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준다 한들 저들이 순순히 물러설까?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려 들지도 모른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듯한 고립감. 그때 이현우 교수가 지팡이로 바닥을 탁 치며 앞으로 나섰다. 잠깐만 박수문장.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대낮에 광화문 앞에서 이게 무슨 소란인가. 이 젊은이의 말에도 일리가 있지 않은가. 진정한 권위는 고함이 아니라 품격에서 나오는 법일세. 박수문장은 이 교수를 보고 잠시 주춤했다. 그는 이 교수가 누구인지 아는 눈치였다. 교수님께서 상관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 자는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혔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일 뿐입니다. 공무집행이라. 이 교수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 공무라는 것이 자신의 편견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실은 아니어야지. 나는 아까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네. 저 젊은 학생의 말 한마디 틀린 것이 없었어. 교수의 단호한 말에 박수문장의 얼굴이 흉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이제 퇴로가 없다고 생각한 듯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박수문장은 이현우 교수의 말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그의 눈은 오직 재민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이 굴욕을 만회할 방법은 오직 하나. 저 건방진 젊은이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것뿐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악랄한 계획이 스쳐 지나갔다. 내 놈이 정녕 국법의 무서움을 보고 싶구나. 박수문장은 나직이 읊조리며 재민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는 마치 발이 꼬인 것처럼 스스로 비틀거리며 재민의 몸쪽으로 넘어지는 시흡을 했다. 악! 하는 과장된 비명과 함께 그는 재민의 가슴을 자신의 어깨로 강하게 밀쳤다. 재민은 속수무책으로 뒤로 밀려 넘어졌다. 쿵! 하고 엉덩방아를 잿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 충격으로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날아가 나뒹굴었다. 이놈이 감히 수문장을 폭행했다. 박수문장은 넘어진 재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제복을 입은 거구의 수문장이 비틀거리는 모습, 그리고 바닥에 나뒹구는 왜소한 젊은이. 상황을 모르는 군중이 보기에는 명백히 재민이 가해자였다. 세상에 저 사람 근위병을 밀었어. 어떻게 저런 짓을... 미쳤나봐. 군중의 수군거림은 순식간에 비난으로 바뀌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재민의 편에 서 있던 것 같던 공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사람들은 제복이 주는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했다.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눈앞에 펼쳐진 자극적인 그림만을 믿었다. 재민은 엉덩이의 통증보다 심장을 찌르는 듯한 모멸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눈초리, 그리고 그 앞에서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박수문장의 얼굴. 그는 거대한 함정에 빠진 것이다. 꼼짝 마라. 넌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다른 수문군들이 재민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재민은 저항하려 했지만 단련된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의 팔이 등 뒤로 꺾였다. 젊은 신참 수문군은 차마 재민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덜 거칠었지만 그것이 재민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내 전화기. 재민이 소리쳤다. 저 멀리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 저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박수문장은 비웃으며 말했다.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이냐? 그 전화기는 압수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다른 수문군 하나가 스마트폰을 주워들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꼼짝없이 폭행범으로 몰려 경찰서로 끌려가야 될 것이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도 막막했다. 역사에 대한 순수한 경외심으로 찾아온 그의 모국은 차갑고 잔인한 얼굴로 그를 배신하고 있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었다. 잠깐! 다시 이현우 교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분노와 권위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지팡이를 든 손으로 박수문장을 정확히 가리켰다. 박수문장, 그대의 연극은 거기까지 일세. 추악하기 짝이 없군. 이 교수는 성큼성큼 인파를 헤치고 나왔다. 그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자네가 스스로 비틀거리며 저 학생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어디서 감히 백주대낮에 국민을 상대로 이런 사기극을 벌이는가. 교수의 호통에 군중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명한 역사학자의 단호한 증언은 제복의 권위만큼이나 무게가 있었다. 박수문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맞섰다. 교수님 잘못 보신 겁니다. 증인과 증거가 명백합니다. 증거. 이 교수는 코웃음을 쳤다. 자네가 말하는 증거란 저 학생의 스마트폰을 말하는 것이겠지. 그렇다면 더더욱 좋군. 어디 한번 다 같이 보자고. 그 안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지. 이 교수의 말은 박수문장의 허를 찔렀다. 그는 영상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만약 자신의 연극까지 모두 찍혔다면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상황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박수문장은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다고 확신하는 순간 가장 강력한 복병을 만난 것이다. 이현우 교수의 존재는 그 자체로 무게감이 있었다. 그는 단순히 나이 많은 노인이 아니었다. TV 역사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하여 대중에게도 낯익은 얼굴이었고 그의 학문적 권위는 정계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 그런 그가 공개적으로 사기극이라는 단어까지 쓰며 박수문장을 비난하자 군중의 여론은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다. 저 교수님 TV에서 본 적 있어. 이현우 교수님 아니야. 맞아. 저분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뭔가 있나 본데.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의심과 호기심으로 바뀌어 박수문장과 이 교수 그리고 재민 사이를 오갔다. 박수문장은 위기를 직감했다. 이대로 영상이 공개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는 최후의 발악을 했다. 교수님은 공무를 방해하고 범인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법에 어긋나는 일이요. 어서 저자를 끌고 가고 전화기는 증거물로서 내가 직접 보관하겠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수문군에게 눈짓하며 재빨리 그것을 넘겨받아 자신의 품속에 숨기려 했다. 증거를 통째로 삼켜버리려는 속셈이었다. 재민의 팔을 붙잡고 있던 수문군들도 상관의 명령에 따라 그를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 이거 놓으세요. 내 전화기 돌려줘요. 재민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몸이 속절없이 끌려가는 순간 또 다른 변수가 발생했다. 잠깐만요. 앳된 목소리였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박수문장의 옆에서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신참 수문군 김이병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외쳤다. 수문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박수문장의 눈이 살기든든하게 변했다. 이놈이 미쳤나? 어디서 감히 상관에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김이병은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저도 봤습니다. 수문장님께서 일부러 저분을 미신 것을 봤습니다. 내부 고발. 그것은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몰고 가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직속 부하의 증언은 그 어떤 것보다 치명적이었다. 박수문장은 충격에 잠시 말을 잃었다. 군중은 경악했다. 제복을 입은 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균열은 그들이 맹신했던 권위의 실체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이현우 교수는 김이병을 향해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는 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 이현우요. 지금 광화문인데 여기 좀 와봐야겠소. 문화재청 경비대장하고 아는 사이인가? 그래? 그럼 그쪽 책임자 좀 바로 연결해주게.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어. 왕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자가 있어서 말이야. 이 교수의 통화 내용은 박수문장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문화재청 경비대. 수문장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상급 기관이었다. 일이 공식적으로 접수되고 교수의 증언과 내부 고발까지 더해진다면 그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었다. 박수문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의 소나기에서 재민의 스마트폰이 스르륵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에 금이 갔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진실은 이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정복을 입은 경비대 간부들이 황급히 달려왔다. 그들은 이현우 교수에게 정중히 인사한 뒤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했다. 박수문장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허망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박이신 수문장, 일단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대기하시오. 정확한 경위는 조사를 통해 밝히겠지만 오늘 일은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오. 경비대장의 선언과 함께 박수문장은 다른 경비대원들에게 이끌려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조금 전까지 그토록 당당했던 그의 어깨는 초라하게 축 늘어져 있었다. 재민의 팔을 잡고 있던 숨은 군들도 어느새 그를 놓아주었다. 광장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뒤에 고요함이었다. 조금 전까지 재민을 향해 삿대질하고 비난하던 군중은 이제 어쩔 줄 모르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몇몇은 부끄러운 듯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진실이 드러난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방관자이자 동조자였는지를 깨달은 것이다. 이현우 교수가 재민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괜찮은가 젊은이? 많이 놀랐을 텐데. 아닙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민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교수가 아니었다면 그는 지금쯤 꼼짝없이 유치장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아니, 내가 한 일은 없네. 용기를 낸 것은 자네 자신이야. 그리고 저 젊은 숨은 군도. 이 교수는 저편에 서 있는 김이병을 가리켰다. 김이병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재민은 그에게 다가갔다. 고맙습니다. 정말 큰 용기를 내주셨어요. 김이병은 고개를 들어 재민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아닙니다.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제복을 입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재민에게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재민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저 젊은 군인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른다. 그는 비록 계급은 낮지만 썩어 빠진 상관보다 훨씬 더 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재민의 스마트폰을 경비대원이 주워 건넸다. 액정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지만 다행히 전원은 켜졌다. 재민은 화면을 열어 영상을 확인했다. 박수문장의 오만한 표정, 차별적인 행동, 그리고 마지막 바라갔던 연기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이제 개인의 복수를 위한 증거가 아니었다. 더바터진 상처를 도려내고 무너진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기록이었다. 그때 누군가 재민을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한 사람, 두 사람. 박수는 점차 광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요란한 환호가 아니었다. 조용하지만 진심이 담긴 존중과 격려의 박수였다. 사람들은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진정한 위엄은 화려한 제복이나 높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재민은 쑥스러운 듯 하지만 당당하게 군중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시선이 다시 광화문으로 향했다. 왕의 얼굴이라 불리는 저 장대한 분. 오늘 그는 그곳에서 왕의 여러 얼굴을 보았다. 권위로 상대를 짓누르려는 추악한 얼굴, 진실 앞에서 용기를 내는 고결한 얼굴,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존중을 보낼 줄 아는 대중의 얼굴까지. 그는 오늘 책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살아있는 역사를 온몸으로 겪었다.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 한번 들르라며 명함을 건네주었고, 경비대 측은 재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며 모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재민은 모든 것을 정중히 사양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보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부서진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천천히 광장을 빠져나왔다. 가을 저녁의 노을이 서울의 빌딩 숲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었다. 비록 아픈 상처를 얻었지만 동시에 그는 이 땅과 더 깊이 연결된 느낌이었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이 땅에 훼손된 명예를 지켜낸 것이다. 그의 발걸음은 지쳐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역사서는 이제 새로운 한 페이지를 더하게 될 터였다. 그 페이지의 제목은 아마도 왕의 얼굴이 될 것이다. 그날 이후 재민의 남은 서울 여행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모든 풍경이 다르게 보였다. 고궁의 단청 하나, 박물관의 유물 하나에도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겹쳐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역사를 멀리서 관망하는 학생이 아니었다. 역사의 한복판에 직접 뛰어들어 그 일부가 되었던 경험은 그의 시야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며칠 뒤 재민은 약속대로 이현우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다. 대학 캠퍼스의 낡은 건물 한쪽에 자리한 연구실은 사방이 책으로 둘러싸여 마치 작은 요새 같았다. 이 교수는 재민을 보자 반갑게 맞으며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그날 일은 잘 마무리되었다고 들었네. 박수문장은 파면 조치되고
아마 형사 고발까지 들어갈 걸세. 그 젊은 김이병은 징계 대신 표창을 받게 되었다더군. 자네 덕분에 거봤던 부분이 제대로 터진 게지.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재민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자네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 기록을 했지.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닐세. 바로 진실을 담은 기록이지. 자네는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야. 교수는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재민에게 건넸다. 조선 왕조의 궤, 자오셴워 이궤였다. 이 궤는 왕실의 모든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것이지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후대에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야. 역사는 결국 기록하는 자의 것이거든. 자네가 그날 한 일이 바로 그것과 같아. 21세기 서울 한복판에서 자네만의 방식으로 의궤를 쓴 셈이지. 재민은 묵직한 책을 받아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교수의 말은 그가 했던 행동에 깊은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그는 단순한 고발자가 아니었다. 그는 역사의 기록자였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역사에 대해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재민은 그동안 품고 있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낙인,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으로서의 외로움. 이 교수는 재민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재민 학생, 뿌리라는 게 뭘까? 혈연? 국적?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뿌리란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야.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아픔에 공감하고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것. 자네는 이미 이 땅의 이야기를 온몸으로 겪고 그 일부가 되었어. 누가 감히 자네를 이방인이라 하겠는가? 교수의 따뜻한 위로는 재민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를 녹여주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정체성은 누군가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재민은 다시 한번 경복궁을 찾았다. 그날과 똑같이 맑은 가을 하늘 아래 궁궐은 변함없이 장엄했다. 광화문 앞에선 여전히 수문장 교대식이 열리고 있었다. 재민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수문장들의 얼굴은 새로웠다. 그들 중에는 김이병의 얼굴도 보였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도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아이가 가까이 다가오면 그는 무섭게 소리치는 대신 살짝 미소를 지으며 손짓으로 물러나게 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거대한 울림을 가진 변화였다. 재민은 가방에서 새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냈다. 그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연필 끝에서 되살아난 것은 더 이상 위압적인 권위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려 노력하는 살아 숨쉬는 역사 그 자체였다. 그의 그림 속 수문장의 얼굴에는 딱딱한 위엄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진정한 왕의 얼굴은 바로 저런 것이 아닐까. 백성을 굴림의 대상이 아닌 보호하고 섬겨야 할 존재로 여기는 마음. 그림을 완성한 재민은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 땅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그것을 세계에 전할 새로운 기록자였다. 그의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르렀다. 미국으로 돌아온 재민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변한 것이 없었다. 강의를 듣고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과제를 제출하는 평범한 대학생의 삶. 하지만 그의 내면은 거대한 파도를 겪은 뒤의 바다처럼 더 깊고 잔잔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역사적 사실들을 건조한 텍스트로만 대하지 않았다. 모든 기록 뒤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피와 땀, 눈물이 있다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그의 졸업 논문 주제는 자연스럽게 정해졌다. 현대사회 속 전통의 재현과 그 권위의 양면성, 서울 경복궁 수문장 제도를 중심으로. 그는 자신의 경험을 학문적 틀 안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풀어내기 시작했다. 광화문에서 촬영했던 영상, 이현우 교수와의 대화, 그리고 자신의 스케치북에 담긴 기록들이 모두 귀중한 1차 사료가 되었다. 그는 논문에서 박이신 수문장으로 대표되는 화석화된 권위를 비판했다.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그 본질적 정신, 애민정신, 충의은 잊어버리고 껍데기뿐인 형식과 권위주의만 내세우는 행태.
그것은 진정한 계승이 아니라 역사를 박제하여 자신의 편견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반면 김이병의 용기와 그 이후의 긍정적 변화를 통해 그는 살아있는 전통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통이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대의 가치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스스로를 교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유기체와 같다는 것이었다. 제복을 입은 사람의 태도 변화 하나가 죽어있던 상징에 어떻게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지를 그는 생생하게 증명해 보였다. 논문은 학과 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지도 교수는 자네의 경험이 이론에 생생한 생명력을 부여했다며 극찬했다. 몇몇 동기들은 그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재미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나비 효과가 되어 타인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현우 교수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이 왔다. 재민 학생, 잘 지내는가? 자네가 떠난 후 이곳에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계속 불고 있다네. 자네의 그 일이 언론에 조금 알려지면서 문화재청에서 수문장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어. 수문장 선발 과정의 인성 및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소통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꽤나 진일보한 내용들이더군. 자네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만들어낸 결과일세. 메일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광화문 앞에서 새로 임명된 여성 수문장이 어린 외국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미소 짓는 사진이었다. 아이는 신기한 듯 수문장의 화려한 갑옷을 만지고 있었고 수문장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 사진 한 장은 재민이 논문에서 그토록 주장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권위는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와 소통할 때 비로소 빛난다는 진리. 재민은 가슴 벅참을 느끼며 모니터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답장을 썼다. 교수님,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화를 만든 것은 진실의 힘, 그리고 그 진실에 기꺼이 손을 들어준 교수님과 김이병님 같은 분들의 용기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 순간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졸업 논문 초고를 메일에 첨부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언젠가 제 논문이 완성되면 가장 먼저 교수님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그날 저에게 진정한 왕의 얼굴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 시즌이 다가왔다. 재민의 논문은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고 그는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는 영광까지 안게 되었다. 단상 위에선 그는 수많은 졸업생과 학부모들 앞에서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경복궁의 아름다움과 그곳에서 마주쳤던 차가운 권위, 그리고 절망 속에서 피어났던 작은 용기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역사는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과 행동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자입니다. 때로는 부당함에 맞서는 저항으로, 때로는 타인을 향한 작은 친절로 우리는 미래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그의 연설은 큰 감동을 주었다. 사람들은 검은 머리 외국인, 학생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역사적 성찰과 사회적 참여로 승화시켰는지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재민은 그 박수 속에서 광화문 앞에서 자신에게 쏟아졌던 그 조용하지만 따뜻했던 박수를 떠올렸다. 졸업 후 재민은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다. 그의 논문을 인상 깊게 본 한 다큐멘터리 제작사에서 세계 속 한국 문화유산의 현재에 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그에게 다시 한번 한국으로 돌아갈 기회이자 그의 문제의식을 더 넓은 세상과 공유할 기회였다. 다시 찾은 서울은 그 사이 또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그러나 경복궁은 여전히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촬영을 위해 다시 찾은 광화문에서 재민은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한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수문장 제도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뒤로는 관광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사진을 찍어주는 수문장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 중에는 어느덧 늠름한 고참이 된 김이병, 아니 이제는 김갑사의 모습도 있었다.
촬영이 잠시 중단되었을 때 김갑사가 재민에게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입니다. 한재민 선생님.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아주 늠름해지셨네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바꾸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지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평화로운 광장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온함. 재민은 문득 궁금해졌다. 혹시 박이신 씨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김갑사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졌다. 파면된 이후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많이 힘들게 살고 있겠지요. 저는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역시 역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었을 테니까요. 그의 말은 재민에게 또 다른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용서와 이해.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상처 입은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관문일지도 모른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재민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이 어떻게 현대사회와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했다. 그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과 희망을 이야기했다. 마지막 촬영날 재민은 홀로 경복궁을 다시 찾았다. 해질 무렵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 인적이 끊긴 궁궐은 장엄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는 근정전의 월대 위에 앉아 어둠이 내리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이다. 그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대신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글을 적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다. 때로는 아프고 부끄러운 역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직시하고 기록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진정한 왕의 얼굴은 옥좌에 앉아있는 위엄이 아니라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낮은 손길에 있다. 오늘 나는 그 얼굴을 보았다. 그는 스케치북을 덮었다. 이제 그의 여행은 끝났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경계인이 아니었다. 그는 두 개의 세계를 잇는 다리이자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이야기꾼이었다. 그의 앞에는 아직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역사가 펼쳐져 있었다. 다큐멘터리는 왕의 새로운 얼굴, The New Face of the King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재민의 진솔한 이야기와 날카로운 분석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 사회에서 반응이 뜨거웠다. 그들은 재민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이 겪었던 정체성의 혼란과 미묘한 차별에 대해 공감하며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프로젝트를 마친 재민은 다시 학문의 세계로 돌아왔다. 그는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공간, 기억,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더 넓은 주제로 연구를 확장해 나갔다. 경복궁에서의 경험은 그의 학문적 여정에 있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북극성이 되어 주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재민은 이제 어엿한 박사가 되어 자신이 졸업한 대학의 강단에 서게 되었다. 그의 동아시아 근현대사 강의는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중 하나였다. 그는 딱딱한 연대기 나열식 강의 대신 역사적 사건 속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만약 당신이 그 시대, 그 장소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학생들에게 역사의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기를 독려했다. 그리고 종종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울의 심장부에서 겪었던 그 며칠간의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역사란 얼마나 생생하고 현재적인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강의를 마친 재민의 연구실로 한 학생이 찾아왔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다. 그녀는 수줍은 표정으로 재민에게 작은 선물을 내밀었다. 예쁘게 포장된 상자였다. 교수님, 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교수님께서 들려주신 경복궁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재민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20장 미니어처 인형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그 인형의 얼굴은 근엄한 표정이 아니라 재민이 마지막 스케치북에 그렸던 것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요즘 경복궁 기념품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래요. 미소 수문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학생의 말에 재민은 한동안 인형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작은 인형 하나가 그가 겪었던 모든 일들의 결과를 함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았다. 추상적인 변화가 이제는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형태로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고마워요. 정말 최고의 선물이네요. 재민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학생이 돌아간 뒤 그는 미소 수문장 인형을 자신의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었다. 낡은 조선 왕조의 괴 복제본과 나란히 놓인 인형은 마치 과거와 현재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저녁 재민은 오랜만에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 보았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의 서울에서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설프지만 경외심이 가득했던 첫 스케치, 분노와 긴장 속에서 흔들렸던 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온을 되찾은 그림까지. 그것은 단순한 그림 모음이 아니었다. 한 청년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 떠났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찾아낸 성장의 기록이었다. 그는 문득 궁금해졌다. 만약 그날 박이신 수문장이 그저 말없이 지나쳤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그가 부당함을 목격하고도 침묵했더라면? 아마 그의 삶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그는 여전히 역사를 책 속에 박제된 지식으로만 여기며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때로는 삶의 가장 큰 상처와 시련이 역설적으로 가장 위대한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법이었다. 재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캠퍼스에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 스탠드를 켰다. 미소 수문장. 인형이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그를 향해 웃고 있었다. 재민도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진정한 명예와 존엄은 거창한 구호나 화려한 상징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작은 태도와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작은 용기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않는 한 그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었다. 그 후로도 재민의 삶은 이야기와 기록으로 채워져 나갔다. 그는 저명한 역사학 저널에 꾸준히 글을 기고했고 그의 이름은 점차 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의 연구는 언제나 아래로부터의 역사, 즉 권력자의 시선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목소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것은 광화문 광장에서 그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다. 어느 여름 그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의 발표자로 초청받았다.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은 여전히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했다. 그는 학회 일정을 소화하는 틈틈이 옛 기억이 서린 장소들을 다시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당연히 경복궁이었다. 이제 그는 어엿한 역사학자가 되어 관광객이 아닌 연구자의 시선으로 궁궐을 거닐었다. 주말을 맞아 궁은 여전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소란스러움이나 날선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곳곳에 배치된 안내원들은 다양한 언어로 친절하게 관람객들을 안내했고 수문장들은 여전히 위험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람들과 부드럽게 소통하고 있었다. 재민의 눈에 그 모든 풍경은 감격스럽게 다가왔다. 그가 광화문 앞을 서성이고 있을 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돌아보니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이현우 교수와 이제는 제법 중견 간부의 풍모를 풍기는 김갑사가 함께 서 있었다. 재민 박사, 여기까지 어쩐 일인가?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그랬나? 이 교수는 아버지처럼 자상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학회 때문에 잠시 귀국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함께? 김갑사가 이제 문화재청 경비대 본부에서 일하고 있네. 수문장 제도 개선 업무의 실무 책임자야. 자네가 뿌린 씨앗을 아주 훌륭하게 키워내고 있지. 김갑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재민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그의 손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다 교수님과 재민 박사님 덕분입니다. 저희는 그날의 일을 잊지 않으려 매년 신입 수문군 교육대마다 광화문 사건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권위가 무엇인지, 진정한 명예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요. 세 사람은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재미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해, 김갑사는 현장에서 겪는 변화와 보람에 대해, 이 교수는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역사를 지키고 가꾸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야기 도중 재미는 조심스럽게 박이신 씨의 근황을 다시 물었다. 김갑사는 잠시 찻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사설 박물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역사를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월급도 거의 받지 못하는 아주 힘든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다. 재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때 그 토지록 오만했던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서 역사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 어쩌면 그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속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김갑사에게 그 박물관의 주소를 물었다. 학회가 끝난 다음 날 재미는 기차를 타고 그가 있다는 남쪽의 작은 도시로 향했다. 낡고 소박한 박물관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재민이 안으로 들어섰을 때 한 중년 남자가 아이들 몇 명을 모아놓고 낡은 갑옷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었다. 바로 박의신이었다. 그는 몇 년 사이 아주 많이 늙어 있었다. 한때 꼿꼿했던 어깨는 구부정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예전의 그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조용하고 진지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이 돌아간 뒤 재민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박이신은 재민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과 수치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랜만입니다. 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긴 어쩐 일이시오? 박이신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다. 그냥 한번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재민은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다. 원망의 말을 하러 온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쉽게 용서의 말을 건넬 수도 없었다. 그날 내게 왜 그러셨습니까? 재민이 물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질문이었다. 박이신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게 제복은 나의 모든 것이었고 자부심이었지. 그런데 세상이 변하더군.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가 지키는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소. 특히 외국 문물에 쉽게 물들고 우리의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젊은이들을 보면 화가 치밀었지. 당신 같은 그런 젊은이들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당신의 눈빛에서 나는 내가 가장 경멸하는 종류의 오만함을 보았다고 생각했소. 나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한 이방인의 그것이라고. 그래서 당신을 꺾어버리고 싶었지. 나의 권위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소. 하지만 틀렸더군. 진짜 오만했던 것은 바로 나였어. 당신의 눈에 있었던 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순수한 존경심이었는데 말이오. 그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재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소.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은 명예가 아니라 나의 얄팍한 자존심이었다는 것을. 진정한 명예는 제복을 입고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먼지 쌓인 유물을 닦고 아이들에게 우리 이야기의 소중함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재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했소. 젊은이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 나를 용서하지 마시오. 다만 나는 남은 생을 이렇게 속죄하며 살아가겠소. 재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단단하게 뭉쳐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박의신이 미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한 인간의 나약함과 뒤늦은 깨달음 앞에서 숙연해졌다. 일어나세요. 재민은 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일은 제게 상처만이 아니라 아주 소중한 가르침도 주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낡은 유물들이 전시된 박물관을 함께 둘러보았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 어색함이나 적대감은 없었다. 그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각자의 방식으로 역사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두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재민이 떠나려 할 때 박의신이 그를 불러 세웠다. 잠깐만, 이걸 받아주시오. 그가 내민 것은 작은 나무 상자였다. 그 안에는 그가 직접 깎아 만든 듯한 투박한 나무 인형이 들어있었다. 붉은 옷을 입고 칼을 찬 수문장 인형.
그런데 그 인형은 미소도 찡그린 표정도 아닌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한 얼굴이었다. 아직 미소 지을 자격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지금 내 마음을 담아보았소. 재미는 말없이 그 인형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그가 받은 그 어떤 선물보다도 무겁고 또 소중하게 느껴졌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재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용서란 무엇일까? 그것은 상대의 죄를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상대의 아픔과 후회를 이해하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나 자신 역시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는 가방에서 2개의 인형을 꺼냈다. 학생에게 선물 받은 미소 수문장과 박이신에게 받은 참회하는 수문장. 그는 2 인형을 나란히 세워두었다. 하나의 사건이 만들어낸 너무나 다른 2개의 얼굴. 하지만 이제 재민의 눈에는 그 2 얼굴이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보였다. 상처와 치유, 오만과 성찰, 그리고 절망 끝에서 다시 피어나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던 작은 용기였다. 그의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이번 여행을 통해 그는 자신의 연구에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듯한 기분이었다. 그것은 화해라는 이름의 조각이었다. 개인과 개인의 화해,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화해. 역사는 단죄하고 심판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이다. 미국으로 돌아간 재민은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 이전의 논문이 갈등과 저항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새로운 논문은 상처, 기억, 그리고 화해의 서사를 다루었다. 그는 박이신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통찰을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화해의 과정에 접목시켰다. 그의 글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성숙해졌다. 그는 더 이상 날카로운 비판자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 입은 역사를 보듬고 그 안에서 희망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따뜻한 치유자에 가까웠다. 그의 연구는 다시 한번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의 독특한 접근 방식, 즉 개인적인 경험을 보편적인 역사 이론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에 감탄했다. 그는 참여하는 역사학자의 새로운 모델로 떠올랐다. 몇 년 뒤 재민의 첫 저서가 출간되었다. 책의 제목은 그의 첫 스케치북 마지막 장에 적었던 문장, 왕의 얼굴이었다. 책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하여 한국 사회 속 권위와 명예의 문제, 그리고 역사적 트라우마와 화해의 가능성까지 아우르는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책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번역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딱딱한 역사책이 아닌 한 인간의 성장기를 통해 역사를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열광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책을 읽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록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작은 변화의 물결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재민은 한국의 한 출판사로부터 특별한 메일 한 통을 받았다. 지방의 작은 도시에 사는 한 독자가 저자인 재민에게 꼭 전해달라며 편지와 함께 작은 꾸러미를 보내왔다는 것이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박이신이었다. 재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꾸러미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몇 년 전 박이신에게 받았던 참회하는 수문장 인형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인형의 모습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 아주 정성스러운 솜씨로 인형의 복잡 미묘했던 표정 위에 희미한 미소를 조각해 넣은 것이었다. 완벽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슬픔과 회한 속에서 간신히 길어 올린 듯한 옅고 따뜻한 미소였다. 함께 동된 편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한재민 박사님께 박사님의 책 왕의 얼굴을 읽었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그 책에 등장할 자격이 있는지 몇 번이고 망설였지만 박사님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시선 덕분에 끝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구원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제게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오랫동안 괜찮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속죄는 과거에 얽매여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이 인형은
이제 박사님께서 간직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저 미소를 새기며 살아가려 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글로 세상에 많은 울림을 주시길 바랍니다. 박이신 울림. 재미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비로소 완전한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오만했던 수문장은 이제 자신의 얼굴에 미소를 조각할 줄 아는 인간이 되었다. 상처받았던 이방인은 세상을 치유하는 역사학자가 되었다. 그들을 둘러싼 세상 역시 아주 조금은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변해 있었다. 재미는 미소 짓는 참회자 인형을 책상 위에 있던 다른 두 개의 수문장 인형 옆에 나란히 놓았다. 각기 다른 시간, 다른 사연을 담고 있는 세 개의 인형. 그것은 마치 그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순수한 열정의 시간, 분노와 저항의 시간, 그리고 마침내 이해와 화해에 이른 시간.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기록해야 할 수많은 왕의 얼굴들이 있었다. 기쁨과 슬픔, 좌절과 희망, 갈등과 화해. 그 모든 얼굴들이 모여 역사가 되고 세상이 된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순간들을 사랑하고 기록하고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평생에 걸쳐. 그의 책 왕의 얼굴은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재미는 시나리오 작업에 자문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이야기가 스크린 위에서 왜곡되지 않고 진솔하게 그려질 수 있도록 도왔다. 영화는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화가 던진 사회적 메시지였다.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박이신 수문장 개인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와 차별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기 시작했다. 수문장 테스트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였다. 어떤 사람이 작은 권력을 쥐었을 때 그가 미소 수문장이 될 것인가, 오만한 수문장이 될 것인가를 시험해 본다는 의미였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재민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주인공 재민이 몇 년이 흐른 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박이신이 운영하는 작은 시골 박물관을 다시 찾아가는 장면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마루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본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지만 표정은 더없이 평화롭다. 카메라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다가 멀리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길게 담아낸다. 그 장면 위로 재민의 내레이션이 흐른다. 역사는 때로 한 개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남긴다. 하지만 또한 역사만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과거를 직시할 용기,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능력, 그리고 자신과 화해할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폐허 위에서 새로운 궁궐을 지을 수 있다. 더 낮고 더 따뜻하며 더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왕의 집을. 영화는 그 장면으로 조용히 막을 내린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객석에서는 오랫동안 박수가 그치지 않았다. 재미는 이제 세계적인 석학의 반열에 올랐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경계를 넘나드는 이야기꾼, 상처 입은 시대를 위한 치유의 역사학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소박한 연구실에서 묵묵히 글을 쓰고 강단에서 젊은 학생들과 눈을 맞추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제 세 개의 수문장 인형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첫 번째는 학생에게 받은 순수한 이상을 상징하는 미소 수문장. 두 번째는 그가 직접 만든 고통스러운 성찰을 상징하는 참회하는 수문장. 그리고 세 번째는 박이신이 마지막으로 보내온 마침내 완성된 화해를 상징하는 미소 짓는 참회자. 그는 가끔 그 인형들을 바라보며 서울의 심장부에서 시작되었던 그 길고 긴 하루를 떠올렸다. 한 청년의 순수했던 분노가 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하나의 진실된 기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는지. 어느덧 은퇴할 나이가 된 재민은 자신의 모든 자료와 기록들을 모교 도서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그 안에는 낡은 스케치북과 부서졌던 스마트폰, 그리고 세 개의 수문장 인형도 포함되어 있었다. 도서관 측은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한재민 아카이브, 왕의 얼굴이라는 이름의 특별 전시관을 만들었다. 전시관 개관식 날, 재민은 휠체어에 의지한 채 참석했다. 수많은 제자들과 동료 학자들, 그리고 그의 책과 영화를 사랑했던 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제 삶은 아주 우연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의 무게는 어떤 맛일까? 이제 저는 그 답을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역사의 맛은 때로는 아주 쓰고 때로는 눈물겹게 짜고 하지만 결국에는 아주 희미한 단맛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단맛은 바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맛일 겁니다. 부디 여러분도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 그 희망의 단맛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재미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다. 마치 수십 년 전 광화문 광장에서 들려왔던 그 소리처럼 따뜻하고 진실된 박수 소리였다. 전시관 중앙 투명한 유리관 안에 세 개의 수문장 인형이 조명을 받으며 나란히 서 있었다. 그 인형들은 이제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한 시대의 역사가 되어 그 자리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었다. 오만과 편견에 맞서 진정한 명예를 지키려 했던 모든 이들의 용기를 증언하며 그리고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조용히 묻고 있었다. 오늘 당신의 얼굴은 어떤 왕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세월이 흘러 한재민의 이름은 역사 속의 한 페이지가 되었다. 그의 책과 영화 그리고 그가 남긴 아카이브는 후대의 역사학도들에게 끊임없는 영감과 질문을 던져주는 원천이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경복궁 수문장을 단순한 볼거리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의 절도 있는 동작 하나, 관광객을 대하는 눈빛 하나에서 살아있는 역사의 숨결과 그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를 읽어내려 노력했다. 한재민 아카이브에서 가장 방문객의 발길이 오래 머무는 곳은 역시 세계의 수문장 인형 앞이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인형을 구경했고 어른들은 그 옆에 적힌 긴 사연을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한 젊은 여성이 아카이브를 찾았다.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참이었다. 그녀 역시 재민처럼 역사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세계의 인형 앞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인형들은 마치 그녀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어디에 서 있는가? 너는 무엇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인가? 그녀는 유리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검은 머리, 갈색 눈. 한때 누군가에게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 불렸을 그 얼굴.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시선에 주눅들지 않았다. 재민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다. 정체성이란 핏줄이나 국적이 아닌 자신의 신념과 행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카이브를 나와 곧장 경복궁으로 향했다. 웅장한 광화문 앞에서 그녀는 낯설지만 익숙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역사의 무게가 담긴 청명한 공기.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의 왕의 얼굴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한재민이 남긴 이야기는 그렇게 또 다른 세대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도 장소는 변해도 진실을 기록하고 존엄을 지키려는 용기 있는 목소리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광화문이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한, 왕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한,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터였다.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의 모든 마음속에서. 시간은 모든 것을 풍화시키지만 어떤 이야기는 세월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다. 한재민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했다. 그의 사후에도 왕의 얼굴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국경을 넘어 퍼져나갔다. 그것은 더 이상 한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자리에서 부당한 권위에 맞서는 모든 개인의 이야기,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는 모든 소수자의 이야기, 그리고 상처를 딛고 화해에 이르려는 모든 공동체의 보편적인 서사로 읽혔다. 그의 제자들은 재민하파라고 불리며 그의 뜻을 이어받아 세계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들은 분쟁 지역의 역사적 상처를 기록하기도 하고 잊혀진 소수민족의 목소리를 발굴하기도 했다. 그들의 손에는 늘 카메라와 녹음기 혹은 펜과 종이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스승에게 배운 대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실을 담은 기록임을 잊지 않았다. 경복궁의 미소수문장은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관광객들은 이제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을 넘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문화재청은 한 발 더 나아가 시민 수문장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일반 시민들이 짧은 교육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수문장의 역할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다양한 국적과 인종,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붉은 구금복을 입고 광화문 앞에 섰다. 그들은 서툰 동작으로 칼을 잡고 어색한 걸음으로 광장을 걸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이제 수문장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닌 열린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이 함께 지켜나가는 공동의 명예가 된 것이다. 한편 박의신이 여생을 보냈던 남쪽의 작은 박물관은 재민의 책이 유명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찾는 순례지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남긴 투박한 유물들과 그가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던 역사 이야기를 통해 한 인간의 처절한 참회와 성찰의 과정을 엿보았다. 박물관 한쪽 벽에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글귀가 액자에 걸려 있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을 때 나는 비로소 땅에 발을 딛고 설 수 있었다. 왕의 얼굴은 옥자가 아닌 진흙 속에 있었다. 세월이 아주 많이 흐른 어느 날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역사를 서술하는 시대가 왔다. 인간의 주관적인 기억이나 기록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여겨졌다. AI 역사학자는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객관적이고 완벽한 역사서를 편찬했다. 그 AI 역사학자가 21세기 초 한국 사회의 변화 동인에 대한 분석을 하던 중 아주 미미하지만 의미 있는 이상 신호를 발견했다. 그것은 한재민이라는 한 개인의 행적이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데이터였다. AI는 이 비논리적인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거대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가? 감성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객관적인 사실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는가? AI는 해답을 찾기 위해 한재민 아카이브의 모든 데이터를 다시 심층 분석하기 시작했다. 스케치북의 거친 연필 자국, 부서진 스마트폰의 디지털 노이즈, 그리고 세계의 수문장 인형에 담긴 비정형 데이터까지. 수많은 밤낮의 연상 끝에 AI는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자신의 완벽한 역사서 첫 페이지에 스스로 학습한 인간의 언어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추가했다. 역사는 데이터의 총합이 아니다. 역사는 때로 단 하나의 진실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파동의 기록이다. 그 파동은 모든 논리와 확률을 뛰어넘어 시대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 부르거나 혹은 인간성이라 부른다. 그 문장이야말로 한재민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자 했던 모든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인간의 시대가 저문 후에도 남아 기계의 마음에까지 왕의 얼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렇게 한재민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역사 교과서의 한 귀퉁이에 실렸고 광화문 사건은 민주사회에서 개인이 가진 힘과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화로 교육되었다. 세계의 수문장 인형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 한 시대를 담은 유물로서 영구히 보존되었다. 시간이 더 흘러 통일 한국 시대가 열렸다. 서울은 세계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로 더욱 발돋움했고 경복궁은 분단과 갈등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민족의 화합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평양에서 온 수학여행단 학생들이 광화문 앞에서 미소 수문장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은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니었다. 어느 봄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김갑사가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궁을 순찰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경복궁 경비대의 총책임자가 되어 수많은 후배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는 한재민 아카이브 전시관에 들러 유리관 속의 낡은 인형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그 운명적인 날을 떠올리며 그때 한 무리의 어린 학생들이 제잘거리며 전시관으로 들어왔다. 인솔교사는 학생들을 세 개의 인형 앞에 모아놓고 이제는 전설이 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인형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아나요? 아주 먼 옛날 한 용감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불의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답니다. 그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한번 들어볼래요?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김갑사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 조용히 전시관을 빠져나왔다. 자신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 이야기는 이제 다음 세대의 몫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광화문 월대에 올랐다. 저 멀리 북악산의 능선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수십 년 전 이곳에서 만났던 두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젊은 이방인 한재민, 그리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과오를 끌어안고 참회의 길을 걸었던 한때의 오만한 수문장 박이신. 이제는 모두 역사의 먼지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 숨쉬며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다. 김갑사는 자신의 뺨 위로 따뜻한 눈물 한 줄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회한, 그리고 역사의 무게를 감당해온 자부심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저 지켜온 이 궁궐과 이곳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왕의 얼굴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소리 없는 경례를 올렸다. 그의 등 뒤로 서울의 하늘은 한없이 높고 푸르렀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모든 것을 기억하겠다는 듯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